저는 김순옥입니다. 올해로 68세가 되었죠. 30년 넘게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을 작년에 정리하고 지금은 아들 준호와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 눈이 떠집니다. 식당 하던 버릇이 아직도 몸에 배어 있어서죠. 부엌으로 나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썰어 넣고 두부를 자르는 손길이 여전히 능숙했어요. 준호가 먼저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잠이 없어서 그래. 너는 오늘 회사 일찍 가니?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서연이가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은 모습이 피곤해 보였죠. 제가 차려놓은 밥상을 보더니 살짝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이렇게 푸짐하게 차리시면 저희가 부담스러워요. 밥은 든든히 먹어야지. 회사 가서 힘쓸 일도 많은데. 서연이는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숟갈, 된장찌개 한 모금. 기계적으로 먹는 모습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준호가 출근한 뒤 서연이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우리도 새 집 장만할 수 있을 거예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새 집이라니. 우리 집을 떠나겠다는 건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건가? 제가 식당을 정리하고 받은 돈은 모두 준호 명의로 된 이 집 대출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죠. 그래도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아까운 줄 몰랐어요. 하지만 서연이의 저 말투에는 뭔가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제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서연이를 불러 함께 먹으려 했죠. 서연, 점심 먹자. 어머니, 저는 친구 만나러 나가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고 가지. 괜찮아요. 친구랑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요. 서연이는 비싼 핸드백을 들고 나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가방값이면 한 달 생활비는 될 것 같았어요. 혼자 김치찌개를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가 원래 이런 건가? 제 시어머니는 준호가 돌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오후가 되자 옆집 미란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저 똑같죠. 근데 언니, 며느리분이랑은 잘 지내요? 뭐 그런대로. 사실 그런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하는 일마다 못마땅해 했죠. 청소를 해도 요리를 해도 빨래를 해도 늘 뭔가 부족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걸 남에게 말할 순 없었습니다. 자식 욕은 곧 내 욕이니까요. 저녁이 되어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엄마, 저녁 뭐예요? 갈비찜 했어. 내가 좋아하잖아. 와, 오랜만이네요. 서연이도 들어왔습니다. 화장을 고쳤는지 얼굴이 화사했어요. 하지만 제가 차린 저녁상을 보더니 또 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갈비는 너무 기름져요. 건강 생각하셔야죠. 가끔 먹는 건데 뭐 어때? 준호 오빠도 요즘 살 많이 쪘는데.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해준 갈비찜은 맛있으니까. 식사 중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친정에 좀 다녀올게요. 다녀와.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때 서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확인하더니 미소를 지었죠. 그 미소가 왠지 불안했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1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준호는 그때 27이었죠.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직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나는 바람에 제가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재료 손질하고 밤 11시에 문 닫고 그렇게 15년을 살았죠. 준호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결혼까지 하니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식당을 정리하고 집에 있으니 더 힘든 것 같았어요. 서연이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게 손님 100명 상대하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일찍 나갔습니다. 친정에 간다더니 차려입은 게 예사롭지 않았죠.
명품 옷에 그 비싼 가방까지. 준호도 출근하고 나니 집이 조용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죠. 그런데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습니다. 점심 무렵 우체부가 등기를 가져왔습니다. 준호 앞으로 온 보험 서류였어요. 제가 무심코 봉투를 보니 상해보험 갱신 안내라고 적혀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보험을 새로 들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오후에 미란이가 또 왔습니다. 언니, 저번에 서연 씨 봤는데 은행에서 뭔가 상담받더라고요. 은행에서? 네, 대출 상담인가 봐요. 서류 엄청 많이 들고 있던데 가슴이 또 철렁했습니다. 대출이라니. 우리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대출금을 다 갚았는데 또 무슨 대출을 받는다는 건지. 저녁이 되어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심사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과장 진급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네. 기뻤습니다. 정말로 기뻤죠.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근데 엄마, 서연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요. 친정 쪽에 일이 좀 있어서요. 그때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어머니, 준호 오빠,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좀 어려워지셨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5천만 원이나? 서연이가 제 쪽을 쏘아봤습니다. 어머니가 상관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돼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 갚은 집을 또 담보로 잡히겠다니. 준호가 중간에서 난감해했죠. 서연아, 그건 좀 더 생각해보자. 오빠는 항상 그래요. 생각만 하고 결정은 안 하고.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서연이가 안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는 들리지 않았지만 서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왔죠. 잠을 설쳤습니다. 이 나이에 또 집을 잃게 되는 건가? 아니, 준호가 그럴 리 없. 하지만 서연이의 그 단호한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새벽 4시쯤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서연이의 핸드폰이 있었죠.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보험 서류 확인 완료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불안감이 더 커졌어요. 보험, 대출, 친정 부모의 빚.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일 뿐인데. 아침이 되자 서연이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가왔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아침 준비할게요. 괜찮아. 내가 하는 게 익숙해. 아니에요. 어머니도 좀 쉬셔야죠. 서연이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다정했습니다. 평소와 달라서 오히려 더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부터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 문제였죠.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정성은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맛있게 먹었지만 서연이는 달랐어요. 어머니, 김치찌개가 너무 짜요. 그래? 내가 간을 좀 세게 했나? 그리고 계란말이도 너무 기름져요. 건강 생각하셔야 한다니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힘들게 준비한 건데 오빠는 맨날 엄마 편만 들어요. 제가 말했죠. 괜찮아. 내일은 좀 싱겁게 할게.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건강식 먹어요. 이런 식단은 옛날 방식이에요. 순간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준호가 중간에서 힘들어할까 봐서요. 그리고 어머니, 부엌 정리도 좀 현대적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너무 어지러워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편한데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방식만 고집하시니까. 준호가 서연이를 말렸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뭘 그만해요? 난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맨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준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우리 엄마가 평생 고생하신 분이야. 좀 이해해줘. 이해? 난 매일 이해하고 참고 있어요. 오빠는 회사 가면 끝이지만 난 하루 종일 여기 있다고요.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오빠는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매일 감시하듯이 쳐다보고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서연아, 내가 언제 그랬니? 어머니는 모르실 거예요. 본인이 그러는지도 모르니까. 준호가 화를 냈습니다. 서연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하는 건 오빠예요. 맨날 엄마 편만 들고. 나는 뭐예요? 난 오빠 아내잖아요. 서연이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제게 말했죠. 엄마, 서연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저 아들, 가족과 평화롭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준비한 아침을 먹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밖에서 사 먹을게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도 어색해했습니다. 급하게 밥을 먹고 출근했죠. 혼자 남은 집이 너무 적막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지만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점심때쯤 미란이가 왔습니다. 언니,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 때문에 힘드시죠? 제가 놀라서 미란이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동네에서 다 들려요. 서연 씨가 밖에서 언니 험담을 한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이가 밖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다니. 뭐라고 하던? 시어머니가 간섭이 심하고 고집이 세다고. 같이 살기 힘들다고.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요. 그날 오후 서연이가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따로 살면 안 될까요? 따로 살다니? 이 집 팔고 각자 작은 집으로 나눠 사는 거예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제 평생의 결실인데. 서연, 이 집은 알아요. 어머니가 돈 보태서 산 거. 하지만 명의는 준호 오빠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너무 잔인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노인정 같은 데 다니시면서 친구도 사귀고 그러세요.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신 거예요. 난 우울하지 않아. 어머니는 모르세요. 표정이 얼마나 어두운지. 서연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살면 서로 불행해요. 그날 밤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내가 나가길 바라니? 엄마,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서연이는 그런 것 같던데. 서연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친정에 일이 있어서. 친정에 무슨 일인데? 사업이 안 좋아서 빚이 좀 있대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서연이가 왜 그렇게 조급해하는지. 집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고 싶은 거구나. 며칠 뒤 서연이가 또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어때요? 보험? 네, 실버보험이요. 나중에 아프실 때 도움이 돼요. 난 괜찮아. 그래도 들어두세요. 제가 보험료 낼게요. 왜 갑자기 보험 얘기를 하는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들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화상 입거나 넘어지거나. 순간 섬뜩했어요. 왜 하필 화상 얘기를 하는 거지? 그때 서연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엄마. 네, 알겠어요. 돈은 제가 마련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통화를 끝낸 서연이의 표정이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봤어요.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 제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준호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아서 미리 연습 삼아 끓인 거였죠. 어머니, 오늘은 왜 미역국이에요? 그냥 먹고 싶어서. 서연이가 미역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너무 싱거워요. 그럼 소금 더 넣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가
부엌으로 가더니 뭔가 조리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말했죠. 어머니, 이제 드셔보세요. 미역국 맛이 이상했습니다. 짜면서도 쓴맛이 났어요. 하지만 서연이 기분을 생각해서 참고 먹었죠. 맛있어요? 응, 괜찮네. 서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 배가 아팠습니다.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거렸죠. 준호가 걱정했어요. 엄마, 병원 가볼까요? 아니야, 괜찮아. 체한 것 같. 하지만 서연이는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핸드폰만 보며 뭔가 검색하고 있었죠. 다음 날 몸은 괜찮아졌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서연이가 왜 그랬을까?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점심에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 제가 특별한 요리 해드릴게요. 무슨 요리? 육개장이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맞았습니다. 제가 육개장을 좋아하죠. 하지만 왜 갑자기 요리를 해주겠다는 걸까? 고맙긴 한데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서연이의 말이 진심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서연이의 수첩이 있었어요. 무심코 펼쳐봤죠. 거기엔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엄마, 빚 3천만 원, 다음 달까지 보험금 5천만 원, 집 담보 1억.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금 5천만 원이라니. 누구 보험금이란 말인가? 설마. 수첩을 덮고 제자리에 놨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에 악몽을 꿨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제 얼굴로 쏟아지는 꿈이었죠.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아침부터 서연이가 부산했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부엌에 오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니는 거실에서 쉬세요. 평소와 다른 서연이의 태도가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요리해준다는데 굳이 나설 필요는 없었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출근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했죠. 집에는 저와 서연이 둘뿐이었습니다. 11시쯤 서연이가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육개장 다 됐어요. 드시러 오세요.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육개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뚝배기가 아니라 큰 냄비째로 가져온 게 좀 이상했죠. 뚝배기에 담아줄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서연이가 국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 서연이의 눈빛을 봤어요. 차갑고 계산적인,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는 듯한 눈빛이었죠. 어머니, 가까이 오세요. 국이 뜨거우니까 제가 조심히 따라드릴게요. 제가 일어서서 서연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 말과 함께 펄펄 끓는 육개장이 제 얼굴로 쏟아졌습니다.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 비명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너무나 뜨거워서, 너무나 아파서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어요.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뒹굴며 고통스러워했죠. 얼굴이 타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로 타고 있었습니다. 아, 어머니, 어머니.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없었어요. 연기하는 것 같았죠. 구급차를 불러야 해. 서연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119를 누르면서도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네, 여기 시어머니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었어요. 제가 국을 드리려다가 실수로. 네, 빨리 와주세요. 실수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일부러 그랬으면서.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죠. 하지만 서연이가 핸드폰으로 또 전화하는 소리는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보험사죠? 사고가 났어요. 어머니가 화상을.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연이가 왜 보험을 들라고 했는지, 왜 갑자기
요리를 해준다고 했는지 구급차가 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가면서도 전 서연이를 봤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2도 화상입니다. 다행히 3도까지는 가지 않았네요. 하지만 흉터는 남을 겁니다. 준호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보였죠. 어떻게 된 거예요? 서연이가 실수로 국을 엎었다는데 제가 말하고 싶었어요. 실수가 아니라고, 일부러 그런 거라고. 하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그 슬픈 표정을 보니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준호는 그런 서연이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오빠, 나 너무 미안해. 어머니한테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지 보고 있자니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증거도 없고 준호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 이틀째 경찰이 왔습니다.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고 했죠. 어머님,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망설이자 서연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육개장을 뚝배기에 담아드리려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이 제게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경찰이 가고 나서 서연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보험금 신청했어요. 치료비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보험금. 역시 그게 목적이었구나. 그리고 어머니, 이참에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요양원. 결국 날 내쫓으려는 거구나.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서연이가 요양원 얘기를 하던데. 엄마, 생각은 어때요? 난 집에 있고 싶어. 하지만 엄마, 화상 치료를 제대로 받으려면. 서연이가 거들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집에서는 제대로 치료받기 힘들어요. 요양원에는 전문 간호사도 있고. 그래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했습니다. 마치 제가 없는 사람 같았어요. 일주일 뒤 퇴원했습니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진통제를 먹어야 했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제 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짐 정리 도와드릴게요. 요양원 가실 준비요. 난 안 간다고 했잖아. 어머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태로는 혼자 생활이 힘들어요. 준호도 서연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말이 맞아요. 일단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준호야, 엄마가 정말로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니? 준호가 당황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는 서연이를 믿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가 또 친정 엄마와 통화했어요. 엄마, 곧 될 것 같아요. 보험금도 5천만 원 나온대요. 네, 알았어요. 들으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내 고통을 돈으로 바꾸다니. 하지만 그때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강태수 변호사였죠. 강태수 변호사가 병문안을 왔다가 간 다음 날부터 서연이의 공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준호가 출근하자마자 서연이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서 쉬고 있는데 목소리가 다 들렸죠. 언니, 우리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멀쩡했어요. 그날도 제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냄비를 잡으시더니. 아, 정말 무서웠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냄비를 잡았다고? 병원에서도 치매 검사를 해보래요. 이 나이에 그런 사고를 낸 건 뭔가 이상하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서연이와 맞서봤자 제가 불리할 뿐이니까요. 오후에 미란이가 찾아왔어요. 언니, 얼굴이 많이 나아졌네요. 응, 좀 나아졌어. 그런데 언니,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무슨 소문? 서연 씨가
언니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하고 다닌대요. 역시 그랬구나.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날 사고도 언니가 조심하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미란아, 넌 어떻게 생각해? 미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실은요, 언니. 그날 제가 언니네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뭔가 보였는데 서연 씨가 냄비를 들고 있는 게 보였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니. 정확히 봤어?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서연 씨가 먼저 냄비를 든 것 같았어요. 미란아, 그 얘기 준호한테 해줄 수 있겠니? 미란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근데 제가 뭘 확실히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서연 씨가 무서워요. 네, 서연 씨 눈빛이 가끔 너무 차가워요. 그리고 만약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가 미란이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해했어요. 서연이가 무서운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저녁에 준호가 퇴근했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엄마, 오늘 병원 가셨어요? 아니, 안 가.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죠. 상처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 집에서 약 바르면 돼. 그러다 덧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가시는 것 같은데 검사도 받아보세요. 난 멀쩡해. 어머니는 본인이 어떤지 모르세요. 어제도 같은 얘기를 3번이나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같은 얘기를 반복한 적이 없어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난 괜찮다니까. 하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이미 의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서연이가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어요. 어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시설도 깨끗하고 의료진도 훌륭하고. 난 요양원 안 가.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집에서 살겠다는 게 고집이야? 서연이가 준호를 봤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말을 안 들으세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일단 가서 구경이라도 해봐요. 그날 밤 준호와 서연이가 또 다퉜습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보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요양원은 좀. 그럼 어머니가 또 사고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엔 화상이었지만 다음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빠는 회사 가면 그만이지만 난 하루 종일 불안해요.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서.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엄마 설득해 볼게.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들마저 날 버리려 하는구나. 며칠 뒤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으러 간 거였는데 의사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머님, 보호자분이 인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는데요. 인지 검사요? 네, 최근에 사고를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검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정상이었죠. 하지만 서연이는 그 결과도 믿지 않았어요. 초기라서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집에 돌아오니 낯선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사였어요. 어머님, 저희 요양원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전 요양원에 가지 않을 거예요. 한 번만 방문해 보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서연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싫다고 했잖아. 그때 상담사가 서연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 들렸죠. 보호자 동의만 있으면 입소 가능합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 동의 없이도 날 요양원에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 상담사가 간 뒤 서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고집 꺾으세요. 다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날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겠지. 서연이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뭐라고요? 보험금, 그게 목적이잖아.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세요? 아, 너무 잘 알지. 서연이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네요. 역시 검사를 더 받아봐야겠어요.
그날부터 전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준호는 서연이 말만 믿었고 동네 사람들도 절 이상한 사람 보듯 했어요. 마트에 갔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뜨거운 국물을 치매라면서 불쌍해. 며느리가 고생이 많대. 억울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미친 사람 같아 보일까봐.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제 방을 뒤지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위험한 물건이 있나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사고 치실까봐. 내 방에서 나가. 어머니, 이 집은 준호 오빠 집이에요. 그 말이 또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요. 정밀 검사 예약해놨어요. 안 가. 오빠가 같이 가기로 했어요. 준호까지. 서연이 편이 됐구나.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날 밤 전 유서를 썼습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라도 증거가 될까 싶어서요. 나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그날 서연이가 일부러 내게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이 모든 건 보험금을 타기 위한 서연이의 계획이었습니다. 유서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가 이걸 발견해 줄까? 누가 날 믿어줄까? 그런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기억하시나요? 강태수 변호사였어요. 며칠 전 잠깐 병문안 왔던 그 사람이죠. 아, 네. 기억해요. 혹시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이는 친정에 가고 없었습니다. 전 태수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어머님, 실은 제가 어머님 식당 단골이었습니다. 10년 전쯤요. 아, 그래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지만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매일 점심에 와서 김치찌개를 먹던 청년이. 그때 어머님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돈이 없을 때는 외상도 해주시고 그랬나요? 그래서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실례지만 그날 사고가 정말 실수였을까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내 편에서 물어봐주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아니에요. 서연이가 일부러 울먹이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서연이의 보험 얘기부터 그날의 상황까지. 태수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머님,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일단 병원 CC 확인해보죠. 희망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날 믿어주고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다음 날 태수가 다시 왔어요. 어머님, 병원 CC 확인했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응급실 복도 CC. 흥미로운 장면이 있더군요. 태수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서연이가 복도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장면이었어요. 소리는 안 들리지만 표정을 보세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라 뭔가 확인하는 표정입니다. 맞았어요. 서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상을 입어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병원 로비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이었죠. 저 서류가 뭔지 아세요? 보험금 청구 서류입니다. 사고 당일 바로 작성했더군요. 그렇게 빨리? 보통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난 뒤에 보험금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연 씨는 사고 직후 바로 보험금부터 챙긴 거죠. 증거가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혹시 그날 목격자가 있을까요? 미란이가 뭔가 봤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증언은 못하겠대요.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며칠 뒤 태수가 미란이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거부하던 미란이도 태수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음을 열었죠. 사실은요, 그날 제가 순옥 언니네 창문으로 봤어요. 미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서연 씨가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확실한가요? 순옥 언니는 그냥 앉아 있었고 서연 씨가 다가가서 냄비를 부었어요. 드디어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태수가 더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어머님, 서연 씨
친정 부모님이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3천만 원 정도. 사채까지 썼더군요. 그리고 이번 달까지 갚아야 한대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서연이가 왜 그렇게 급했는지, 왜 보험금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이것 보세요. 태수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서연이 명의로 가입된 보험 서류였죠. 피보험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고 수익자는 서연 씨입니다. 보험금이 5천만 원이고요. 내 동의 없이 어떻게? 준호 씨가 서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 서연 씨가 속였겠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겠구나. 어머님, 경찰에 고발하시겠습니까? 준호가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이대로 두면 어머님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서연이는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 그날 저녁 준호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그날 사고 실수가 아니었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또 그 얘기예요? 태수 변호사가 증거를 찾았어. CCTV 있고 목격자도 있어. 뭐라고요? 전 태수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미란이의 증언, 보험 서류까지. 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 서연이가 친정 빚 때문에. 준호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준호야, 현실을 봐.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바로 그때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준호와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아, 이게 다 사실이야? 서연이가 태수의 자료들을 봤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오빠, 이런 거 다 조작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모함하려고. 조작이 아니야.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 씨,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당신이 뭔데 우리 집 일에 참견이에요? 전 순옥 어머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서연이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태수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면서 서연이의 본색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 친정 부모님이 사채업자한테 위협받고 있다는 거 준호 씨는 알고 있나요? 서연이가 흠칫했어요. 그건. 준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사채업자, 무슨 소리야? 태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서연 씨 친정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사채 2천만 원을 썼습니다. 이자까지 하면 3천만 원이 넘죠. 그리고 이번 달까지 못 갚으면 그만해요. 서연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이 빚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려고 시어머니를. 증거 있어요? 확실한 증거? 태수가 미소 지었어요. 있습니다. 미란 씨, 들어오세요. 미란이가 들어왔습니다. 떨고 있었지만 용기를 낸 것 같았어요. 저 그날 봤어요. 서연 씨가 일부러 냄비를 부은 거. 거짓말. 서연이가 부인했지만 미란이는 계속했습니다. 창문으로 똑똑히 봤어요. 순옥 언니는 앉아 있었고 서연 씨가 냄비를 들어서. 이 여자가 미쳤나? 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이 냄비를 드는 순간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마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이. 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았어요. 서연아, 정말이야? 정말 내가 일부러? 서연이가 준호를 봤어요. 그 눈빛이 처음으로 차갑게 변했죠. 오빠, 나를 안 믿어요? 대답해. 정말이야? 서연이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모를 거예요. 부모님이 사채업자한테 시달리는 게 뭔지. 사실상 시인이었죠. 준호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정말 내가 우리 엄마한테. 어머니는 보험금 받으면 되잖아요. 큰 다친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전 폭발했습니다. 큰 다친 게 아니라고? 내 얼굴을 봐. 이게 큰 다친 게 아니야? 어머니가 가진 돈도 다 준호 오빠한테 쓴 거잖아요. 이 정도는 보답해야죠. 준호가 서연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 보는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미쳤구나. 내가 정말 미쳤구나. 서연이가 뺨을 감싸며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미친 건
오빠예요. 맨날 엄마, 엄마 하면서. 나는 뭐예요? 난 오빠한테 뭐냐고요. 넌 내 아내였어. 근데 이제 아니야. 태수가 개입했습니다. 서연 씨, 이제 경찰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경찰, 폭행, 사기, 보험, 사기, 미수 등으로 고발할 겁니다.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날 감옥에 보낼 거예요?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자업자득이야. 그때 서연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오빠, 한 번만 용서해줘요. 제발. 이제 와서 부모님이 죽는다고 협박했어요. 정말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요. 눈물까지 흘렸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핸드폰을 들었어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는데요. 서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죠. 좋아요. 다 털어놓을게요. 대신 준호 오빠도 같이 잡혀가야 해요. 오빠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한테 일부러 사고를 내라고.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준호가 경악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오빠가 말했잖아요. 엄마가 너무 간섭해서 힘들다고. 차라리 요양원에 가면 좋겠다고. 그건 그냥 푸념이었어. 설마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은. 증거가 없잖아요. 오빠가 시킨 거라고 하면 누가 알아요? 서연이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악마 같은 모습이었죠. 태수가 웃었어요. 서연 씨, 허세 부리지 마세요. 이미 당신 친정 부모님한테 확인했습니다. 뭐를요? 당신이 부모님께 돈을 마련하겠다고 한 통화 내역이 다 있어요. 준호 씨는 언급조차 없고요. 서연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안 거죠.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서연이를 연행해 갔죠. 준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엄마를 안 믿었어요. 서연이 말만 믿고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전 준호를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 너도 속은 거야. 하지만 된 일은 어쩔 수 없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준호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죠. 다음 날 태수가 찾아왔어요. 어머님, 서연 씨가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그래요? 친정 빚을 갚기 위해 계획한 일이었대요. 보험금 5천만 원이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돈이면 사람 마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아마 실형이 나올 거예요. 복수를 원했던 건 아니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건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치료비는 서연 씨 쪽에서 모두 배상하게 될 겁니다. 돈은 됐어요. 그저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태수가 미소 지었어요. 어머님, 이제 편히 사세요. 아무도 어머님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제 진실을 알았고 모두 미안해했죠. 미란이가 매일 찾아왔어요. 언니,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미안해요. 아니야, 나서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준호도 변했습니다. 전보다 더 살갑게 대했고 제 말을 잘 들었죠.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얼굴에 화상 자국도 마음의 상처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연이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죠. 초췌해진 모습이었지만 전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서연은 시어머니인 피해자 김순옥에게 고의로 뜨거운 국물을 부어 이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보험금 5천만 원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서연이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고인은 단순 과실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태수가 준비한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CCTV 영상, 미란이의 증언, 보험 서류, 통화 내역까지. 특히 결정적인 건 서연이 친구와의 카톡 내용이었어요. 곧 큰 돈이 생길 거야. 시어머니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건 사고 하루 전에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재판장이 서연이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이 메시지를 설명하시오. 서연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다른 의미였어요. 어떤 의미? 대답을 못했죠. 준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준호의 증언은 서연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서연이 친정 부모도 나왔습니다. 딸이 우리 빚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도 딸을 감싸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 세 번째 공판에서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인정할게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전 너무 힘들었어요. 시어머니의 간섭도 경제적 압박도. 그렇다고 폭행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재판장의 말이었죠. 서연이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할 순 없었으니까. 최종 판결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피고인 이서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7천만 원을 배상하라. 서연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래, 새로 시작해요. 우리.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 준호야, 엄마, 시골로 내려갈게. 왜 여기 있으면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 준호가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엄마를 더 믿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쉬고 싶어. 일주일 뒤 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준호가 마련해준 작은 집이었어요. 마당도 있고 텃밭도 있었죠. 엄마, 매주 올게요. 그래. 준호를 보낸 뒤 전 텃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수 변호사도 가끔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여기 공기가 정말 좋네요. 태수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편안한 시간이었죠. 미란이도 놀러 왔습니다. 언니, 여기 정말 좋다. 그치? 조용하고 좋아. 언니도 이제 행복해 보여요. 정말 그랬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편지를 가져왔어요. 서연이가 보낸 거였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지만 사죄는 하고 싶었어요. 편지를 태웠습니다. 용서할 순 없지만 원망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준호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제가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해. 엄마가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니야, 너도 내 삶을 살아야지. 준호가 재혼하게 됐을 때도 전 축복해줬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얼굴에 흉터는 많이 옅어졌고 마음의 상처도 아물어갔어요. 시골에 내려온 지 2년째 되는 봄날이었습니다. 텃밭의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했죠. 순옥 씨, 옆집 할머니가 불렀어요. 네, 뭐요? 오늘 장날인데 같이 가요. 그럴까요? 시골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이웃들과도 친하게 지냈죠. 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태수를 만났어요. 어머님, 태수 씨, 오늘 오기로 했었나? 깜짝 방문이에요. 어머님, 얼굴 보고 싶어서. 태수는 이제 거의 아들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왔죠. 집에 와서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어머님 요리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식당 하던 솜씨가 어디 가겠... 어머님, 혹시 다시 식당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뭐 대수예요. 어머님은 아직 정정하신데.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다시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다고. 마을 회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찾는데요. 그래요? 어머님이 하시면 딱일 것 같은데 고민이 됐습니다.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일주일 뒤 전 마을 회관 식당을 맡기로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제겐 새로운 시작이었죠. 개업 첫날 준호 가족이 모두 왔어요. 엄마 축하해요. 준호의 새 아내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요. 미란이도 왔고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어요. 순옥 씨 요리 솜씨는 소문났잖아. 맞아. 드디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겠네. 다들 축하해줬습니다. 식당은 금세 인기를 끌었어요. 정성 가득한 집밥이
그리웠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경찰관이었어요. 김순옥 씨죠? 네, 맞는데요. 이서연 씨가 출소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요? 모범수로 감형받았다고 합니다. 불안했지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서연 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으니 걱정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서연이가 연락 왔어요. 그래, 용서를 구하고 싶대요. 엄마께 필요 없어. 그래도 한 번만. 준호야, 엄마는 이제 그 일 다 잊었어. 정말 그랬습니다. 용서는 못하지만 더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식당은 더욱 번창했습니다. 주말에는 도시에서도 손님들이 왔어요. 여기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다면서요? 네, 드셔보세요. 음식을 대접하고 사람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요리책을 내보시는 게 어때요? 요리책, 어머님의 레시피와 인생 이야기를 담은 거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어머님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태수의 도움으로 정말 책을 쓰게 됐습니다. 순옥 할머니의 마음을 담은 쌍이라는 제목이었죠. 책이 나왔을 때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울긴 왜 울어? 엄마가 그런 고통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하게 사시니까 전 준호를 안아줬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정말 그랬어요. 이제 그 악몽 같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70세 생일날 마을 사람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순옥 씨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대로만 평화롭게 살게 해주세요. 태수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미란이도 말했죠. 언니, 100살까지 살아야 해. 아이고, 그렇게까지는.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혼자 집에 돌아왔어요. 마당에 앉아 별을 봤습니다. 시골의 밤하늘은 별이 참 많았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엄마, 뭐해요? 별 보고 있어. 엄마, 다음 주에 또 갈게요. 그래.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어요. 인생이 참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다시 행복해졌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좋았어요. 상처는 흉터가 됐지만 그 흉터도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텃밭에 물을 줬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죠. 잘 자랐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대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 마을에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무서워서 이웃분들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머, 잘 왔어요. 들어와요. 젊은 여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눴죠. 도시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내려왔어요. 힘들었구나.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 모습이 꼭 몇 년 전에 저 같았어요. 잘 결정했어요. 여기는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마을 회관 식당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저도 가서 먹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그 여자는 정말로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김치찌개 주세요. 매일 그것만 먹으면 질리지 않아? 할머니, 김치찌개는 안 질려요. 엄마, 생각나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울면서 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저 회사 상사가 찾아왔어요. 다시 돌아오래요. 그래서 싫은데 거절하기가 무서워요. 제가 그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싫으면 싫다고 해. 내 인생이잖아.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강하세요? 저 웃었습니다. 나도 강하지 않았어. 하지만 살다 보니 강해지더라고. 그 여자는 제 조언대로 거절했고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태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죠. 어머님, 제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어머님을 주례로 모시고 싶어요. 에이, 내가 무슨. 어머님이 제게는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꼭 부탁드려요. 결국 주례를 서게 됐습니다.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고 제 경험이 담긴 진심 어린 주례사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태수가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날 도와줬잖아. 저도 어머님께 많이 배웠어요. 용기와 희망을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마당에 나가 눈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구나. 서연이의 일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전화했어요. 엄마, 눈 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지. 여기 눈 오면 참 예뻐. 조심하세요. 미끄러우니까. 알았어. 아들의 걱정이 고마웠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크리스마스에는 온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옥 씨 음식이 정말 푸짐해요. 많이 드세요. 다 같이 캐럴을 부르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 젊은 여자도 왔어요. 할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너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머니 덕분에 전 이제 행복해요. 나도 너희들 덕분에 행복해.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이게 진짜 삶이구나. 새해가 밝았습니다. 71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었으니까. 식당은 여전히 잘 됐고 책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두 번째 책을 내시는 게 어때요? 두 번째. 이번엔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더 자세히 써주세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 새 씨앗을 뿌렸어요. 올해도 잘 자라렴. 씨앗에게 말을 걸었죠. 그때 누군가 불렀어요. 어머님. 돌아보니 준호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작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엄마, 손자예요. 어제 입양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죠. 할머니, 아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품에 안으니 따뜻했습니다. 우리 손자 이름이 뭐야? 희망이요. 김희망. 희망. 정말 좋은 이름이었어요. 그날부터 희망이는 자주 놀러 왔습니다. 할머니, 밭에서 뭐 해요? 채소 키우는 거야. 나도 도와줄게요. 희망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어요. 여름이 되자 토마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할머니, 토마토 진짜 많아요. 그래, 우리 희망이가 도와줘서 그런가 봐. 희망이가 해맑게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태수가 가족과 함께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이 보여주러 왔어요. 벌써 갓 태어난 아기를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이름은 뭐야? 어머님 성함 따서 순위로 지었어요. 에이, 그럴 필요까지. 어머님은 저희에게 특별한 분이에요. 그날 밤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손자도 생기고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어요. 대답하는 것 같았죠. 가을이 왔습니다. 추석에 모든 가족이 모였어요. 준호 가족, 태수 가족, 미란, 그리고 마을 사람들까지. 할머니, 송편 맛있어요. 희망이가 송편을 먹으며 말했어요. 많이 먹어. 다 같이 둘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준옥 씨 정말 복 받으셨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때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이 근처에 집을 샀어요. 엄마, 가까이 살려고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아니야, 기뻐서 그래. 그날 밤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다. 서연이 일도 이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든 시련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이 없었다면 이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다. 살아있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준 모든 것에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죠.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떠오른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